광고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몇 번 그 광고 말씀 한번 드렸던 대상인데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로서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립니다. 사실인가요? 아마 사실이겠죠. 예, 말려요. 네. 예.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칭한다면 잘 나간다는 얘기인데. 예. 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 영업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check.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이분 이거 하시는 분이 뭐 저도 잘 알고 고일석 기자님도 아시는 분이고 예. 굉장히 열심히 이런 어떤 우리 정치개혁 운동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예,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이보험 체크라고 한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케팅 했던 사람들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상담하면 뭐 밥통 주고 뭐 주고 하잖아요. 네. 다 DB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예. 내 전화번호 그럼 그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네. 장사를 해요. 네. 한 번 쓴 DB가 14만 원. 아. 두 번 쓴 DB는 7만 원 이런 식으로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신청하면 한 몇 달 동안 시달려서 못 살아요. 계속 전화가 오는구나. 예, 여기는 그러지도 않는다. 상담하면 그대로 상담만 하고 끝이에요. 그건 없거든요. 신뢰할 만한 보험이다. 네, 그러니까 피곤한 일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애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2부 원래는 이제 왜 그래요? 라는 정책 코너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있어서도 사이다 이런 어떤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크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워낙 어제도 뭐 방송 너무 많이 하시던데요? 그게 이제 방송사끼리 경쟁도 있고 네. 또 물 먹을 수 없다. 하나 하면 다른 데도 해야 하니까. 해야 되는데 다른 날 하면은 네. 밀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몰았어요? 몰아서, 예. 근데 오늘은 제가 홍보한 거 보니까 저희 방송밖에 오늘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특별히 의미부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정이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묘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기 TV는 한번 보신 적은 있었습니까? 처음 첫 장면만. 화면만 한번? 네. 몇 번 봤죠. 몇 번 봤습니까? 꽤 우선순위로 뜨던데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제일 그래도 조회수 많이 나온 게 네. 최강욱 당대표, 열린민주당 당대표 나오셔서 그때가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출에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구독자 좀 늘려주고 네. 조회수도 나와야 된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일각에서는 어쨌든 무죄 판결 이후에 너무 언론에 많이 나오시니까 네. 그거 너무너무 좋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보고 싶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자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안 나가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
박시영 대표도 그렇게 조언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네, 몇 번 네. 했습니다. 조금 줄이시는 게 낫겠다. 약간. 매체? 네, 매체. 네. 왜냐하면 이제 도정에 조금 더 전념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언론하고 관계도 이제 완전히 제중심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네. 제가 취임 후에 지금까지 인터뷰를 거의 또는 전혀 안 했습니다.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뭐 취임 후에는 당연히 안 했고 뭐 1주년 때도 안 했고 네. 재판 받느라고 정신 없었고 네. 그래서 일부러 안 했는데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는 네.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2년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게 밀리고 있고요. 예.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럼 본인들 입장에 난처하다. 뭐 예. 이런 건 또 고려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별로 이름 없는 유튜버들이 지사님 모시잖아요. 네. 그럼 공중파가 굉장히 부러워하면 어떻게 아니 써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안 하고 김용민 TV 예, 나갔던 예. 걸 막 인용해가지고 보도하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 조심 좀 하라고. 아이, 쟤네는 예. 근데 이제 아예 안 봤거든요. 그냥 예.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말도 험하게 하고 그랬더니 아니, 아니 그거를 따가지고 기사 헤드라인으로 쓰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저희 프로에서는 진솔하게 하긴 하되 네. 예, 좀 격조 있는 편으로. 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성남시장 시절부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이어서 네. 지사 시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 생소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원래 그 제가 쓴 책 제목도 그런데 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드는 네.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아웃사이더, 예. 옛날로 치면 이제 망소이 정도 이런 데는 기회가 잘 안 오거든요. 머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예. 기회만 되면 꼬리라도 잡아서 뭔가를 한다. 사고를 쳐야 네. 예, 부각이 되죠. 그 꼬리를 잡아서 예, 예. 몸통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예.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아니 그 당시에 성남시장 하실 때 굉장히 인기 좋을 때 제가 김영배 부청장 지금 이제 국회의원 네, 되셨죠? 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왜 그 부청장님은 이렇게 좀 조용하냐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은 조금 그게 몸에 좀 잘 안 맞는다. 이재명 시장처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예. 그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거쳐서 세상에 전달이 돼야 그게 고함 소리라도 되는 거죠. 그거 아무도 안 들리면 네. 그거 미친 거죠. 근데 저는 많이 맞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네. 또 사실 보수 언론들, 악의적 언론들의 공격을 제가 되치기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스피커가 사실 컸습니다. 내 스피커는 아니지만 저한테 들이대어지는 스피커가 커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전국적인 아젠다로 들리기도 한 거죠. 그런데 스피커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안 듣는데 광야에서 혼자 막 뜯으면 광인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판 받을 때까지 당내에서 이를테면 시달릴 때 네. 시달리는 동안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이름 성남시장 네. 하실 때 당했던 기성 언론들의 공격은 좀 주춤해진 건 아닌가 상대적으로? 뭐 그때에 비하면 정말 평화 시대죠. 그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네. 있는 사실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했는데 요즘은 그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지도가 어느 정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딱 올라서면 그렇게 장난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나 과도한 왜곡을 하면 이제 반격을 당하니까 네, 네. 제가 어젠가에도 보니까 모 일보, 네. 디귿 모 일보에서 예. 제목을 희한하게 달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목을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사이에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왜냐면 비난을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요즘은 조금 행복한 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해서 전혀 반대의 얘기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건 거의 없어져서 그 점은 행복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잖아요.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소송도 그 하시고. 조국 교수님이 당한 일에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예. 그 동병상련이라고 얼마나 호되게 당하셨어요. 네, 근데 네.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당했었는데 네. 지금 뭐 소송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뵈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기성정치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거든요.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평가를 하실 텐데 스스로 진단하시기에는 이재명식 정치 특징을 설명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불리한 환경을 유리한 환경으로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되치기 전문 아닙니까? 되치기. 반격 전문. 그리고 정면 돌파형 정치가 실제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그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보이는 거죠. 뭐 장애물이 있으면 우회하지 않고 돌파하고 물론 많이 아프죠. 네. 아프고 상처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신뢰를 받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정치는 국민들을 지도하고 국민들을 어쩌면 좀 험하게 얘기하면 선동해서 자기가 끌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정치를 그 반대로 생각하죠.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뜻, 주권자 집단 지성이 원하는 바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인정받는 방식. 그 방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좀 인정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사님의 또 이제 그 행정에 대한 그 조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재명식 정책, 이재명식 행정. 네. 이게 또 특징을 말씀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행정은 저는 일단은 선언하거나 네. 아니면 실행할 수 없는 주장이나 정책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하면 반드시 하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타진해서 성공 가능한 것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흐지부지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려면 어떤 정책을 딱 그 선정을 했을 때 이후에 이게 어떻게 작동할 건지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네. 제가 보통 어떤 정책을 던질 때는 그게 이제 기대한 바대로 성공할 경우는 당연히 잘 된 거고 네. 실패할 경우에도 그 반대 측면에서 네. 유효한 결과를 낼 경우 그 경우에만 하죠. 근데 했다가 실패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정책들은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사님 정책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때 이재명 지사가 왜 저기 행정을 잘하느냐, 정책을 잘 내놓느냐라는 평가를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일단 그때 들었을 때 행정학 석사를 하셨죠. 그거 제가 그 논문 반납하고 없는 경력으로 없는 경우니까 행정학에 키웠습니다. 제 느낌에 약간 행정학에 대해서 기본을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행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내가 행정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네. 이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원래 이제 과단성이 있는 데다가 그걸 잘 아니까 이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적응해야 할지를 남들보다 빨리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치면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보통 그 편하고 안전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가 별로 없어요. 뭐 큰 고기도 없어요. 네. 근데 절벽 옆에 위험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살아남기만 하면 거긴 큰 고기가 많습니다. 근데 매우 위험하죠. 네. 그 위험해서 제가 빠진 경우가 이번에 재판받는 사건 이런 거죠. 뭐 법률상 해야 되는 일인데 예. 대개는 비난이 두렵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의 저항이 심하거나 하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10명이 칭찬을 받더라도 3명이 비난하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힘이 포지티브 힘보다는 훨씬 강한 게 세상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정치인들은 반대가 극렬한 일은 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가 극심하지만 숫자가 적고 대의에 맞고 다수가 동의한 일은 그냥 밀어붙여 하죠. 어디선가 인터뷰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51대 49면 나는 49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50을 선택했으면 그대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원래 정책이 그런 거죠. 옳은 일인데 49는 반대하고 51이 찬성하는 거라면 대의에 맞는 거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도 하는 거예요. 위약적으로 얘기해서 아무나 뽑으면 행정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아무나 뽑으면 이렇게 돼요. 행정은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데 네.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하는데 이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들이고 정년이 보장되고
그리고 독자적인 판단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훈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아니 그렇지 않죠. 국민의 뜻을 가진 책임자가 오면 그 방향을 따르도록 훈련돼 있죠. 좋은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걸 보통은 뭐 해바라기다, 뭐 영혼이 없다 그러고 비난하는데 이 공무원 직업 공무원 조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막 자기 뚜렷한 자기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면 콩가루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시키는 거는 한다. 법이 정한 의무는 이행한다. 전에 하던 거 관행대로는 한다. 말고는 안 한다. 이게 원래 훈련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들, 이건 일상적인 업무들이죠. 말고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이런 건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즉 국민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주권자가 뽑은 대리인, 직접 대리인이 방향으로 정해주고 이거 하자,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그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없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거나 이러면 결제는 저 비서한테 맡기고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는 행사나 다니고 술이나 먹고 가끔 용돈이나 챙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선거 컨설팅을 꽤 오래 해봤는데 준비된 정도가 다 달라요. 정말 그리고 아까 일단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뭐 중앙에서 당에서 활동했고 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했고 이러면 아 뭐 시장 뭐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쉽게 오히려 국회의원은 진입 장벽이 오히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장점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행정은 꽤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금방 드러나요, 사실. 공무원들이 들어가 보면 딱 취임해서 한두 달이면 실력이 금방 드러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장은 대충 저런 특성 가졌으니까 근데 잘 몰라 실물은. 그러면 되게 짬짬이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무원 조직은 새로운 지휘관 책임자가 오면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을 보죠. 간을 보죠. 간을 딱 봐가지고 아 싱겁다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부터는 적당히 보고하고 행사나 돌리고 행사 그러면 그게 계속 바빠. 바쁘게 뭐 바쁜데 정신없이 다녀 행사장에. 하긴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업군들을 나눠서 행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그중에 상당히 나은 것 같습니다. 견제 감시를 계속 했으니까. 하고 생각이 또 바른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정치인 정당 쪽에 있었던 분들 그쪽은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좋은 자원도 있고 전혀 아닌 자원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근데 행정가의 제일 큰 덕목은요 나쁜 짓 안 하는 거고요. 일단 나쁜 짓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 다음부터 우습게 봅니다. 약점 나는 거죠?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바람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솔선수범하지 못하니까요. 앞에서는 숙이지만 면종 복배하죠. 뒤로는 인정 안 하죠. 청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청렴하게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이 나쁜 짓 안 하게만 하는 것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열정, 실력 뭐 이런 건데요. 뭐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죠.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재판 대법원 그 판결을 앞두고 어쨌든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표현의 자유도 있고 죄는 법에 써놓은 것만 처벌받는다. 죄, 형법, 정주의 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너 불법행위했지? 그래서 아닙니다. 적법하게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라고 한 게 다인데 그럼 적법행위했다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쟁점도 아니었다. 그건 김영환도 증언하는 바고. 이런 상태에서 너 왜 적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부진수를 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
이게 문학 작품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결론인데 법정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 별로 걱정은 안 하긴 했지만 그러나 작은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정치 권력을 잃거나 정치계에서 퇴출되는 건 전혀 저는 미련은 없어요. 돈. 30매덕. 38억. 아, 제가 뭐 제 아내나 부모 뭐 자식들이 가진 거 다 합쳐도 28억인데 그 다 준다고 해도 평생을 더 벌어도 못 갚는 돈이죠. 그러니까 후원해도 안 되고. 뭐 다 압류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이 이제 종치는 건데 신용 불량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불안하죠. 이재명 지사님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순환사라고 치면은 몇 번째쯤 들어가는 순환일 것 같아요? 제일 컸죠.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고등법원 사실심의 최종심인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고 내용은 정말 황당무계했는데 저는 소부에서 당연히 기각 아니 참 파기환송할 줄 알았거든요. 아 뭐 그거를 그 긴 시간을 논의하더니 또 저는 합의문으로 넘기고 뭐 이 단두대 밑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뭐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별 부담이 없잖아요. 야 누를까 말까? 눌러 말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번쩍 할 때마다 이게 떨어지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5명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 판결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예상보다 많았어요. 그때 갑자기 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막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사실 가짜 단두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 뭐 괜찮겠지. 그런 다음에 제가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뭐 이 장난으로 만든 건데 한번 눌러봐야지. 딱 눌렀는데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뭐 그게 제일 사실 어려웠죠. 너무 가혹한 가능성은 졌지만 가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뵈니까 얼굴 빛이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그건 맞죠. 뭐 저도 정말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제가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이거든요. 아니 그걸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지지자들은. MBTI 검사상으로 확실하게 그것도 극단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나오죠.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사실 누구 말대로 쫄렸겠습니까? 과거에 그 가족사 말고 정치 입문 하신 이후에 하셨던 일들 중에서 혹시 후회되는 행동도 좀 있습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제가 후회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상황이라도 지난 건 지난 거고 거기서 골골 털고 그 중에서 좋은 점, 유익한 점을 챙겨서 또다시 길을 떠나는 스타일이어서요. 어디 넘어졌다든지 뭐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때 개표 방송 할 때요. 그 MBC인가요? 그 뭐 저 인터뷰 하다가 한번 이렇게 빼셨잖아요. 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전화 저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언론의 공적이 된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을 주게 한다. 이제 이게 딱 모든 기자들이 그래서 이재명의 약점을 찾아라 막 이렇게 그 전에도 되더라고요. 뭐 없는 거 찾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 정도로 열이 받으셨나요? 상황이?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후회되는 일이 이제 그중에 제일은 우리 형님 일이죠. 그 제가 녹음하는 거 알고 폭언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뭐 제 어머니와 저의 특수한 관계라든지 이제 어머니가 뭐 그 형님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고 동가식서 가져가시고 심지어 뭐 폭행당해서 입원해서 치료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제가 2차례 욕을 했는데 그때는 뭐 상관없어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녹음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짓을 한 거죠. 제가 몰래 녹음 당한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거 말고도 수없이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통화를 녹음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죠. 좀 참을 걸. 막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을 제가 한 거거든요. 네. 가해행위하고 정신질환으로 뭐 이상행동하고 폭력행동하고 하니까 원래는 진단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자치단체장 책임인데 정신보건법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하다가 하도 난리를 치셔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그때 추미애 대표 만나시고 막 이랬거든요. 네. 만나시고 막 국회의원들 막 다 주소다니고 여의도에 막 경기도 막 의원들 막 전화 오고 이거 뭐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형님이 뭐 형님을 왜 그러려고 그래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네. 국회의원들한테 하도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제가 중단했거든요. 에이, 네. 그만해라. 공무원들도 엄청 싫어하고 막 맨날 뺀직뺀직으로 도망다니고 그래서 그걸 강제로 시켰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그냥 했어야 됩니다. 그냥 해가지고 진단해서 치료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고 결국 놔뒀는데 우울증 생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자살고통사고 내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반신이 잘 못 움직이시는 상태, 중상을 입었어요. 마비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광화문 막 다니시다가 네. 네. 광화문에서 뭘 하셨는지 참 말씀드리기 그렇고 박근혜를 위하여 네. 네. 그 광화문에서 사셨어요. 그러다 결국 그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신병원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 버렸죠. 제가 그게 사실 후회되죠. 사실 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포기했거든. 사람들은 반대로 비난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비난받을 부분은 직무유기가 맞죠. 그래서 그게 제일 후회되죠. 그랬으면 이런 사단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공식적인 업무 지평이었어.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 하다 중단을 해놓으니까 네. 그 형님이 막 이게 난 멀쩡한데 이랬다고 공격하고 뭐 TV조선 이런 데서 막 공격하고 나는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차라리 당하고 말해야지. 이러니까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거짓말했다는 누명 쓰고 급기야 저 멀쩡한 사람을 했다라고 검찰이 증거 막 숨기고 지들한테 유리한 증거 막 빼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죄가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무죄가 날지언정. 네. 우리 기소했다가 여기 꼴을 당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때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예.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지점도. 네. 그런 점을 익힌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은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저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죠. 제가 어머니하고 예. 우리 형님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놔두자는 말이냐. 못하겠다. 이 난리인데 이해하시라고 얘기하고 내가 손을 뗐는데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셔 버렸지만 예. 살아있는 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이럴 때는 원망 많이 하셨죠. 네. 또 다른 사안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후회되는 행동. 아니 뭐 한두 개 있어요 그냥. 많죠 인생살이 하다 아니 보면. 근데 아까 그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 그때 막 열받아서 그렇게 그거. 욱해서 막. 제가 저기 취임 선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예. 그때 당선 소감에도 그런 걸 물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당선 소감은 네. 덕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예. 덕담하는 것도 안 들으려고 너무 힘들어서 예. 양해를 구하고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17명이 다 나가냐? 양해를 구하고 나가지 말자. 그래서 안 나가기로 하고 있었는데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사실 아닌 공격적인 그런 거 안 하기로 하고 하자. 그랬더니 다 동의했대. 당연하죠. 덕담하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걸 하냐고. 뭐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뭐 네, 얘기 네, 안 하고 네. 뭐 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길래 아니 뭐 하지요. 그냥 했는데 묻는 쪽쪽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에이 그만합시다. 열 몇 개인가 되는데 출연해야 될 때가 한 서너 개 하다가 자 그만합시다.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하겠다고 네. 그 어느 방송사가 그래 뭐 안 한다니까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뭐 참았어. 드디어 그 방송사가 우리는 진짜 안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그게 MBC인가 그랬죠? MBC죠. 예. 제가 나중에 박성재 지금 사장이잖아요. 예. 그때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안 해. 원래부터 아는 분이니까. 그러긴 했는데 화도 났을 거예요. 예. 자기들은 처음이고 나는 대여섯 번째고. 근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타격은 많이 받았는데 뭐 본질적으로 내용이 가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뭐 원래 인성 나쁘다는 얘기를 어차피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인성 나쁘다는 얘기 많이 듣다가 좀 좋은 모습 보이면 오 다른데 막 이렇게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흰머리 얘기도 자주 해서 처음에 뵐 때는 좀 어색하더니 자주 보니까 또 익숙해지는 익숙해지죠. 느낌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 예. 저는 그런 속된 말로 거짓말, 구라 이런 거 잘 못 쳐요. 예, 이거는 이제 미루다 보니 못한 거예요. 그런 거군요. 예, 저도 미루다가 궁금했어요. 예.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예. 뭐 기회를 놓쳤어요.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악성 이미지가 많은데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싹 바꿔서 예. 다른 이미지를 준 다음에 딱 잊어버린 후에 다시 돌아가자.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아니 근데 있어요. 약간 뭐 원래 이제 검은 머리에 비하면 흰머리가 약간 좀 온화한 느낌은 좀 있죠. 부드럽게 센 보인다고 해요. 느낌이나 좀 부드러운 네, 느낌은 네. 좀 있죠. 제가 뭐 톡해 보이는 게 있어서 예. 덕기를 근데 빼고. 주변에서 이렇게 참모들이나 자문하는 분들이 쓴소리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그걸 또 잘 견디세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좀 잘 견디는 편이라고 자부하고요. 제가 잘 안 되긴 한데 제가 참모들한테는 나쁜 얘기를 많이 해라. 예. 그리고 특히 메시지나 이런 거는 참모들 개통 라인 거치지 말고 네, 네. 전원 직보하라. 예. 제가 수십 명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다 제 텔레그램이나 메시지는 다 직접 할 얘기 다 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주 퇴근을 합니다. 이게 보통 조직이 망하는 제일 큰 원인이 그거거든요. 원래 뭐 참모들도 인간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네. 쓴소리하면 인상 쓰잖아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요한 선거 때는 외부 컨설턴트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심기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측근들은 예, 옆에서.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정관정료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네. 당나라의 그 600년 기초를 만든 그 책인데 예, 치세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쓴소리를 잘 들어라 그거 아닙니까? 쓴소리 잘 들어라. 쓴소리 잘하면 포상하고 그랬죠. 원래 쓴소리 하다 원래 모가지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쓴소리를 잘하면 그 사람이 상을 줬어요. 그 쌀을 상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하는 전문 기관이 생기잖아요. 사관, 네, 네. 사관, 간원.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권력이 크면 클수록 쓴소리하는 사람이 주변에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차기 대선 여러 주자들이 거론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쓴소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그게 아닐까 원래 싶습니다. 쓴소리나 좀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네. 조직으로 말하면 충신이죠. 충직한 부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로 어떤 부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사님한테 그런 권유가 많이 옵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 많이 하지 마라. 자, 그거. 자, 하나 또.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되고 너무 입력할 게 많아서 네. 구체적 사례가 잘 안 떠오르네요. 나중에 기억나는 말씀드리도록 그래서 저는 저희 공개적으로 지사님한테 줬던 조언 중에 그 지난번 대선 경선 끝난 뒤가 되겠죠?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지사님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늘 느꼈던 것인데 아까 뭐 그 MBC 인터뷰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너무 톡톡 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못 견디는 그런 거 연관되는 그 감정 조절이 뭐 잘 안 된다 그거 지적한 거. 그런 거 네네. 그걸 좀 심해지면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분노 조절 그거 들어봤네. 네, 네, 들어봤어. 제가 본 것 중에는 그게 제일 공감 가는 지적이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네. 뭐
실제로는 옛날에는 유시민 장관도 약간 그쪽 계열이었는데 참여정부 때는. 근데 그거는 객관적 사실과는 좀 달라요. 예.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사실 그렇게 반응했던 거고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유시민 장관은 그때 그 형수 욕설 사건을 엄호하기 위해서 해준 말이었죠. 그런 걸처럼 보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옛날에 했고. 저 유시민 장관은 눈빛으로 제압했잖아요. 토론에 나가면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경멸하잖아. 째려봐. 저 인간적으로 저 인간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딱 눈빛으로 그냥 제압을 하죠. 그럼 지사님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그 비토층이 좀 많은 또 그렇죠. 정치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여전히 싫어하는 당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뭐 제가 하는 일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게 원만하게 포용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물론 이 자리가 오지도 못했을 테고. 그러니까 동네 시장 중에 인정받는 시장이 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하잖아요. 다. 네. 신속하게, 네. 강력하게, 네. 후퇴하지 않고 네. 정면 돌파.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나중에 또 달래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설득해서 해요.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계곡 단속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했으면 아마 가스통 들고 휘발유통 들고 라이터 들고 갔을 거예요. 공정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공정하게 할 뿐만 상인. 아니라 우리와 협력해서 하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고 믿게 해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그 길을 만들죠. 깨끗하게 정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업종을 바꿔서 커피를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네. 편의시설 다 갖춰주겠다. 주차장 우리가 다 해줄게. 마케팅을 지원했네요. 마케팅 다 지원하고 또 공동체 그 행사나 네. 아니면 하다못해 인력까지 동네 청소하는 인력까지 다 지원해준다. 물론 집단 편의시설도 다 지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네. 선진국형 관광산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저부하다 강제 철거당하니까 돈 물고 처벌받고 지원 배제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명확하죠. 제가 고길이 갔더니 싹 없어졌죠. 깜짝 놀랐어요. 그 단속하는 분들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 저 계곡에 좋아하죠.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막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당사자들은 사실 말이 없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와 저렇게 과격할 수가 저렇게 냉혈한 적일 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각자의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네. 당이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지지자들도 매우 정치적이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면 공격하죠. 그걸 또 부인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지사님 또 뾰족하니까 적도 많은 거고 또 운도 많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이전 투구를 하는 게 아니다. 네. 명색이 공당의 구성원들로 좀 그야말로 국리 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 최소한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자. 네, 네. 잘못한 건 엄정하게 비판하자. 네. 근데 잘한 것도 왜곡해가지고 가짜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음해잖아요. 네, 네. 그건 사실 우리 민주적 정당에 현대적 정당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전히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뭐 객관이란 말이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아직도 그런 어떤 정서라는 게 사실 민주당 내에도 좀 존재하는 게 그럼요.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너무 빨리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인이 좀 부러우세요? 뭐, 야, 이런 부럽다. 정치인이 좀 부럽다라고 생각되는 거 혹시 없었습니까? 부러운 사람은 없는데요. 싫어하는 유형은 어떤 정치인이 싫어하는 유형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론해도 됩니다. 거론하는 거는 옛날 같으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유형만 얘기하면 제가 치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은 예.
부정부패한 사람들이죠. 예,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면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 아닌 척. 예, 차라리 대놓고 하자고. 네. 예, 나 원래 도둑놈이야.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해. 이런 데서 거짓말하는데 이해하겠다 그거예요. 아, 그건 나쁘다고 막 해놓고는 자기가 그러면 어떡해. 이거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뭐 지사님께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때가 돼서 내 도정에 전념하지만 국민이 부르면 마다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건 당연한 얘기 같대 정치인으로서 보면. 그래서 이제 차기 대권 관련해서 요즘에 뭐 여론조사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더 주목도가 높아지셨는데 야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 여러 국회의원이 있는데 한 300명 되지 않습니까? 한 300명 중에 18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이 참 탐나더라. 나중에 나 도와주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못 가진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절대 말 안 하죠. 요게 딱 야박거리인데. 안 넘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은 어떤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하고 호흡이 잘 맞을 정치인이 과연 누구일지 생각나는 정치인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경기도가 내가 삶의 터전이 되는 이런 부분 결국은 경기도가 자족이 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1,300만 이던 대한민국 대표적인 광역 단체로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경기도 또는 경기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서울의 언저리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용어 자체가. 그런데 그 과거의 경기가 이제는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인구 규모도 1,300만이 아니고 1,380만. 거의 1,400만 가고 그렇죠. 있군요. 이제 서울의 그 부속 언저리가 이제는 실제로는 서울과 거의 대등한 또는 서울의 어쩌면 좀 앞서는 그런 공간으로 돼가고 있죠. 문제는 경기도는 시군 소속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시군 소속감이 더 강하고. 그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경기도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로 묻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바로 그거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도정 성과하고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그 성남이 딱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이 있고 동서가 있는 것처럼 또 경기도에도 남북이 있잖아요. 성남에는 분당과 본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 중원과 천당과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 세금은 분당에서 많이 거치고 본시가지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고 분당은 독립하자 그러고 본시가지는 남의 마당에 집 지어놓고 이게 웬 배신이냐 이러고 갈등이 많았죠. 격차도 많았고. 제가 제일 큰 성과라고 한다면 시정 8년에 제일 큰 성과는 사실 분당 주민들이 이제 분당 주민이라고 안 하고 성남 시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세가. 왜냐하면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분당보다 높아져 버린 거예요. 뭐 거기에 또 시장님이 시장 시절에 잘한 것도 있지만 또 판교가 또 들어서기도 하고. 판교가 들어서기도 하고. 어쨌든 이 도시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성남 시민이라고 하는 이제 소속감과 자긍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도시 통합이 자동적으로 된 거죠. 이제 뭐 분리운동 얘기도 안 나오고, 뭐 너희는 뭐 본시가지 사냐, 나는 신시가지 산다 이런 것도 이제 사라진 거죠. 경기도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경기도민은 대체 뭐냐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정체성. 그 정체성은 뭐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다게 만들 수 있긴 한데 사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이익이 있어야 뭐 소속이고 뭐고 있는 거지.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체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재난기본소득.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실익적인 것도 있지만 경기도에 산다는 것을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일체감이 처음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하고 일종의 경쟁 구도가 생겨나면서 자부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경기도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는 사람도 인천 사는 사람도 같이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도 사는 사람만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민이란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GTX가 이제 본격화되는 게 이제 한 5년 뭐 10년 사이잖아요, 되게.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릴 것 같아요. 이 교통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 집중화가 심화될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출퇴근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도 스스로가 자족도시가 될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그 자연환경도 좋고 이러니까 경기도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 문제만 좀 해결되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경기도가 발전 여력이 크고 그래서 GTX 같은 게 만약에 되면 더 경기도 유입 효과가 클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역 발전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인구도 계속 연간 뭐 18만 정도가 늘어나고 도시 한 개씩 생겨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도 물론 전국 최고. 그래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할 텐데 이제 소속감이나 귀속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 요소보다도 그런 면에서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도지사, 국회의원들, 경기도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적 위상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잖아요, 현직이.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도 출신의 굉장히 굉장한 대선의 유력 뭐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죠. 순학교라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 김문수도 있었고. 거기는 경기도를 물적 대표한다는 완전히 성격이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호남을 대표하는, 충청을 대표하는, 영남을 대표하는 이렇게는 있지만 경기를 대표하는. 원래 이거 없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 조금 생겨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뭐냐면 그 지사님 지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경기도에서 확실히 좀 높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울보다 안 낮았거든요. 근데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니까 이 대선 지지도 확실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원래 지지세가 강해야 이게 확산 속도가 나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르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일 잘한대. 한번 물어봐.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제 경기도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경기도라는 이유로 지역적으로 확 높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도정평가가 실제로 그렇게 수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그중에 뭐 아주 잘한다. 이게 44%가 나와서 사실은 좀 잊기 어려운 수치들인데 그게 전환돼 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경기도지사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얄궂냐면 옛날에 경기도 쪽에 일하는 저 참모들 만나보면 처음에 무슨 리얼미터가 전국 그 시도지사들 평가하면 경기도 제일 꼬레비 밑에 제일 꼴찌였어요. 제일 꼴찌였거든. 29%. 그러면 저 조사가 맞냐 틀리냐고 또 고민하다가 지금 적게 나오니까 아무 안 해. 10이 안 되고. 지금 압도적 1등. 네, 1등이니까. 그 경기도 인구 말씀하셨는데 지금 1,400만 명하고 1년에 시 하나씩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황은 그런데 그게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지 됩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도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 세 살던 사람, 작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죠. 집을 키우면서 밀려나요. 밀려나죠. 그래서 그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신생아를 낳는 젊은 부부들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싸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 집중 현상이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기도만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은 아니고 앞으로 30만 가구 3기 신도시까지 해놓으면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최하 100만 명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뭐 그 외에 또 2기 신도시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너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좀 문제예요. 집중도가 너무 높습니다. 1,500만이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경기도도 뭐 굉장히 실험적인 기본주택 뭐 이런 것도 계속 발표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해법 간단해요. 사람들이 만든 그 인간들의 문제는 다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용기예요. 결단, 용기, 추진력 이걸로
정책이란 사실은 저작권이 없는 거여서 아무나 쓰면 되는 거고 미리 연구되고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가장 많은 기득권자들의 혜택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효과라고 하는 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그 상황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네. 뒤집으려면 그 기존의 비정상적 체제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도 아주 단순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가장 혜택 본 사람이 누구냐면 재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 재벌, 2번 정치인, 아니, 관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서민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근데 그 다음 당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야 이러다가 평생 집 못 가지고 평생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포 매수 수요가 생겨났죠. 패닉 바잉이라. 패닉 바잉. 이 투자 그러니까 실수요, 투자 수요, 공포 수요 이 단계까지 왔는데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부동산 사서 손해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사죠. 그렇죠. 네. 지금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99%인데 네. 전국적으로 130%인데요. 누군가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았잖아요. 주택 보급률이 낮을 때지. 지금 한 집에 한 세대가 살아요. 근데 그럼 왜 이 집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2, 3%, 5, 6%밖에 안 되냐? 나머지 40몇 프로는 누군가가 두 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법인이 가지고 있거나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거나. 지금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157만 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거 말고 등록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세사는 이 주택이 최하 200만 세대가 넘습니다. 한 400만 세대 정도가 지금 세를 사니까.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200만 세대고요. 분당 신도시가 몇 세대냐면 27만 세대예요. 분당 신도시 같은 우리나라 최대 신도시 8개. 8개. 분량을 누군가가 세를 놓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집을 계속 지어서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새로 자꾸 지어지면요. 옛날 그 구도심에 이 주택들이 슬럼화됩니다. 자꾸 집이 비어요. 이걸 정비해서 다시 살아야 인간이 살지. 새로 자꾸 지으면 여기서 쭉 빠져나가가지고 집이 남으니까 여기가 슬럼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망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딱 답은 나와 있죠. 실제 사는 집 외에는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거주자 얘기를 많이 하죠. 실거주자 외에는 그 부동산에 생긴 모든 불로소득을 100% 환수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렇잖아요.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뭐 개발 이익 부담도 있을 거고 토지 초과 이득세도 있을 거고 내용 마지막 수단으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여기서 싹 정산해가지고 마지막에 양도할 때 싹 회수를 하면 그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면 귀찮잖아요. 돈 안 남으면. 그러면 공급 물량이 무려 400만 가까운 물량이 공급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지금 경기도에서 그 개발이 그 도민 환원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도 그 중에 일부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나요? 일단 우리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은 분양을 안 하면 되죠. 택지 분양. 직접 지어서 다 분양하고 그중에서 절반은 공공 장기 임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년에서 60년이 보장되는. 그거 좀 좋더라고요. 저는 소득, 자산, 뭐 나이 관계없이 무주택자. 물론 이제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초기에는 정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 안 사고도 살 수 있으면 평생 집값 마련하느라고 허덕허덕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토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마련할 때 시도지사들 의견 수렴을 좀 하잖아요. 서울시나 경기도. 조금 하죠. 조금 하잖아요. 근데 긴밀하게 얘기 안 합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세부적인 건 잘 안 하죠.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동의합니까? 뭐 이런 정도. 큰 담론만? 뭐 불가피하다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는 뭐 동의해주고 요번에 한번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이죠. 오라 그래서 한번 기재부 장관 주재 추가 공급 얘기 때문에 갔어요. 거기서 뭐 의견도 얘기하지만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신규 주택을 공급해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은 신규 주택을 현재 시스템으로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양 광풍이 불어요. 택지 개발하게 하면 수용을 하니까 가격이 낮잖아요. 네. 거기다 분양가 제한을 하잖아요.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거의 더블이 나죠. 로또죠. 그러면 여기를 분양받으면 몇 억이 그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럼 전 국민이 이걸 노려요. 전 국민이. 분양 광풍이 분다고요. 그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가지고 또 집값을 올려요. 그럼 이게 그럼 싸게 분양했으니까 그 시중에 분양 주택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고요. 이게 다 그걸로 다 몰려 들어갑니다. 투자 자산화돼요. 그래서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많이 때리고 신규 주택은 그 뭐 하려고 건설회사에 분양을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분양가 제한돼서 분양을 하니까 로또가 되잖아요. 이 개발 차익들을 건설회사가 먹느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 받는 사람이 먹느냐 분양가 상한제 이 두 가지를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냥 시세에 적정한 그 시세를 반영한 적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이 개발 이익을 싹 다 환수한 다음에 이걸로 장기 공급 임대주택 지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냐.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뭐 어렵냐?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돈도 충분히 있고 법률적으로 조금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걸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줬으면 했는데 좋겠는데, 잘 안 통해요. 지금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김종민 의원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국공유지가 우리가 한 20% 수준밖에 없어서 그거를 그것도 지금 임야밖에 없어요. 네, 거의 뭐 공원하고 공원하고 임야. 그래서 이걸 사들이 한다. 부실채권들을. 근데 캠코가 거꾸로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서 단기 대책도 있지만 중장기 대책들이 좀 같이 발표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네. 그 공급은 공공택지는 사실 강제 수용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 돈으로 수용을 한 거니까 국민의 것인데 그걸 왜 특정 건설회사에 파냐. 예. 그냥 건설회사는 시공권만 주자. 그렇죠. 공사만 하게. 그러게 왜 시행권한까지 주냐고요. 그렇죠. 그거 해먹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공공이 다 시행해라. 예. 한 개도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공사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쨌든 우리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환수하면 사람들이 화나겠죠. 돈 뺏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기본소득 연기하려고 그렇지. 하시는 도로 줄게. 도로 줄게. 딴 데 안 써. 의심하잖아요. 아, 저 재정 부족해서 걷는구나. 그래서 이 시중에 이런 낭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의사도 없으면서 세금 더 걷으려고 일부러 저런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아예 받지 않게 내가 당신들 미워서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다. 그 돈 내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다 그냥 도로 주게. 그것도 그냥 주지 말고 지역 화표를 줘서 무조건 시장에 가서 써라. 그러면 자영업자 좋아. 생산 유발돼서 경제 살아. 저항 줄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지사님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국토보유세하고 기본소득 연계해서 하되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부여해달라. 그냥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네. 뭘 그리 새로운 길 가길 두려워하는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볼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세제 같은 게 내가 또 뭐- 많이 고쳐야 하잖아요. 아니 고칠 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네. 저는 토지를 하라는 거예요. 네. 연 1% 범위 내에서 치료세요. 그럼 하여튼 뭐 네. 그건 정확히 말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하고 싶은 데만 하게. 맞아 죽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맞아 죽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죽든 살든 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효과적인 정책이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지방자치라는 이유지.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우리라도 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위험한지 안 한지 가보겠다. 근데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당 지도부하고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이죠. 이해찬 당대표랑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고. 근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뭐 뜨악하지요. 뜨미지근도 아니고 뜨악. 아니 뭐 저런 평소에 생각 안 해봤던. 전혀 생각을 안 해봤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직 선뜻 와닿지가 않고 세금을 국민한테 공짜로 돌려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방식으로 그 공급을 엄청 더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요. 그러니까 신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자꾸 공급하면 번시가지, 구시가지, 전통시가지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약탈령입니다. 사실 이거를 문제 삼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신도시를 만들면 새로운 자본이 일을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익이 생기는 게 공짜가 아니고 이 구도심의 이익이 이쪽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의 기본 정책은 신규 택지 개발에 매우 신중해야 돼요, 원래. 어떤 형식으로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시가지들을 사람들의 수요는요, 총 수요로 따지면 임대든 임차든 소유든 총 수요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 꽉 찼는데 사람들은 더 좋은 주택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반지하방이라든지 뭐 단독주택의 2층, 3층 이런 거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새를 살아도 새로운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망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 지역을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지원해줘야 돼요. 근데 불편하고 시간 걸리고 힘들죠. 왜냐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막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데모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정을 갖고 에너지를 투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100만 호 새로 지어서 공급하겠다. 그러면 100만 호에 해당되는 번시가지 전통적인 주거단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은 투자 수요가 아니고 사람들의 주거의 수단이다라고 인정해줘야 되고요.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주택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그 측면이 있죠. 좋은 주택 있어요. 진짜 수요는 아까 투기 수요, 공포 수요 이런 건데 이게 생기는 이유는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막 세금 올린다 그러죠. 아, 저거 나중에 바꿀 거야. 저거 없어져. 그냥 해보는 거야. 심지어 저거를 내고도 훨씬 더 많이 남을 거야. 라고 믿으면 그 백약이 모여져. 네. 왜 그렇게 믿냐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 손해보면 가지고 있겠냐고 그 사람이.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는 시장에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 통제가 안 되지만 합리적인 선 내에는 통제가 돼. 그러면 정책 결정권을 가진, 즉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손해보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냐? 절대 안 할 것이고 확신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 사인을 아주 부도덕하다가 아니고 맞아, 확실하게 올라. 증거로 보는 겁니다. 그 불신이 아니라 역신뢰가 되는 네, 거죠. 그럼요. 불신이 아니고 말씀 맞아요. 거꾸로 가는 게. 거꾸로 확실한 증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그래서 절대 안 믿죠. 다른 방향으로 믿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을 아무리 좋은 걸 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질 집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가진 집 한 4, 50평, 5, 60평 집을 비싸게 사서 세금 빵빵하게 내고 사는 건 우리가 좋아할 일이지 그걸 요구할 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얘기하시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죄송합니다. 자전거를 한 대를 가지고 출퇴근용으로 거기다 온갖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거하고 자전거 빌려줘가지고 동네에 집 자전거 못 사게 딱 막고 안 빌리면 못 사. 뭐 출근 못 해. 거기다가 바가지 씌우려고 자전거 5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디다 세금을 더 떨어야 됩니까? 그 후자죠. 그것도 당연하잖아요. 물론 액수에 비례해서는 당연히 1%를 내면 똑같이 1% 내고 아니면 좀 더 낼 수도 있지만 너 왜 이렇게 비싸? 여기다가 때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을 직접 누르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생겨요. 안 눌러지고 옆으로 삐져나간다는 거예요. 관료들 저항이 늘 있잖아요. 임기 네. 후반기에 특히 이제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그럴 텐데 네. 특히 이 지사님한테 궁금한 거는 관료들을 잘 휘어잡는 이 노하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그 겉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만이 이만큼 나왔는데 말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따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일 좋은 상태는 관료들이 흔쾌히 따르는 것. 네.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따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불만은 같지만 할 수 없이라도 따르는 경우. 그다음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안 따르는 경우. 제일 나쁜 경우가 반대로 가는 경우죠. 반대로 가는 게. 반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저항이 아니라 반항하는 거, 반항. 어떻게 제압했습니까 초반에? 관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말단 공무원도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란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칠 힘을 말하죠. 그거는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네. 선의로, 선용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내가 좀 혜택을 보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죠.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그 권한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는 직업 공무원이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선거 들어왔던 사람은 언젠가 가잖아요. 네. 교체되면 끝이에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의 세력 집단입니다. 이걸 그냥 개인들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부하와 상사, 동료들의 관계로 끊임없이 전보되고 교류하면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료 집단이라고 하죠. 하나의 권력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뭘 새롭게 하지는 않고 그건 시킬 때 하고 통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갑니다. 네. 아니, 그건 누구나 그런 네. 거예요. 네. 그거는 인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건 전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장악력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헤드에 뇌에 로봇 태권 부위에 철수가 딱 올라탔어요. 그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정하는 실력이 없으면 바보 되는 거고. 그런데 조정도 안 하고 있으면 조정칸조차 조정을 못하면 팔다리가 바보로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신상필벌이나 이런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통제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권한은 인사와 징계, 징벌입니다. 인사권. 승진, 이게 최고의 꿈이죠.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역할을, 더 많은 명예. 이게 공무원의 꿈이죠. 근데 그 권한을 인사권자가 갖고 있잖아요. 네. 또는 좌천시킬 수도 있고, 나쁜 자리로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 강등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방향은 이거다 이렇게 정하고 나쁜 짓 시키지 않고 나쁜 짓 시키면 안 되거든요. 나쁜 권위가 떨어지는데요. 정당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주고 정확하게 챙기고 대신에 잘하면 칭찬하고 보상하고 못하면 혼내고 징벌하고 요거를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앞으로도 할 거라는 신뢰가 생기면 딱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해바라기처럼 해가 저쪽으로 쫙 돌아서죠. 제 경험으로는 아주 엉망인 조직도 1년 6개월이 안 걸려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한 1년 6개월 걸린 것 같고 경기도는 한 1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은 이대업 시장 때 워낙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도 공무원들이 좀 수준이 좀 더 높죠. 실력이 있고 수준이 아무래도 높죠. 왜냐면 발탁해 온 사람들이기도 하고 고시 출신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좀 나아요 상태가. 그래서 여기는 한 1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큰 꿈을 이루시면 중앙정부도 그런 원칙 하에서 하면 중앙 관료들도 통제할 수 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안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 경기도도 매우 큰 관료 조직이고 큰 권한들이 있는데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존중하고 책임은 철저하게 이걸 하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죠. 요즘에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하고 상당히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네. 뭐 여러 언론에 많이 등장합니다. 목소리 좀 키우시고 왜냐하면 또 통제하려면 굉장히 검찰 조직이 잘 안 움직이니까 네. 목소리 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습들을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 과정,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마찰이 좀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비정상적인 검찰의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통제되지 않는 권력,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정말 생사를 가르는 그런 권력을 가진 집단은 이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중요하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뭐 나름 제가 보기에는 추 장관께서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거죠. 저는 뭐 어제 어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대해서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할 거냐. 뭐 일반적 지휘를 행사해야죠 당연히. 뭐 지 마음대로 할 거면 그거 말로 있어요. 근데 그걸 고등검사장을 통해서 할 거냐? 지금은 내일 대검사장이죠. 대검찰청 총장. 여기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뭐 지방검찰청 단위로 거기를 통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중요할 수 있는데 저는 직접 민주적 통제를 좀 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제가 전에 대선 경선 때 뭐 공약이기도 했는데 뭐 주목을 못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다 검사들 주민들 직선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다 스크린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사 기소죠, 기소주로 기소물을 지방검찰청 단위로 검사장을 네. 주민 직선하면 좋겠어요, 교육감처럼. 주민 직선으로.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통합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잠깐 모시고 있던 우리 당의 지도자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정치 현장의 기술자,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주당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뭐냐면 앞으로 제가 보기엔 다음 대선이든 뭐 다음 우리가 바로 지금 맞이하게 될 아니면 현재의 시대 정신은 이제 공정과 성과, 실용이라고 보거든요. 공정과 실용. 실용. 예. 예. 지금 파고 뭐 저기 좌우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국민들은 내 삶이 개선되느냐거든요. 그 측면에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전에 박근혜 그 후보 때 네. 우리는 65세 이상 그 전원에게 20만 원 네. 지급하는 우리가 검토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 혹시 포퓰리스트라고 욕먹지 않을까? 그 걱정하고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덜컥 그쪽에서 먼저 받아서 해버렸잖아요. 물론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지. 대한민국 최초로 65세 이상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죠. 그 처음엔 그랬잖아요. 전원에게. 그래서 뺏겼잖아요. 네. 정책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우리가 표를 잃은 제일 큰 정책이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근데 이번에도 기본소득 얘기하니까 덜컥 받잖아요. 그러다 요즘에 약간 빼죠. 약간 빼죠. 왜냐하면 이제 그건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작전이라고 봐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원론적 기본소득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뭐 대중적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게 인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아니, 그렇게 셀 것 같진 않아. 예, 그럼 네, 저는 김세는, 모르겠고. 김세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안 거예요. 말려들어.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주요 정책들을 그쪽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좋겠다. 네.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개 더 있거든요. 우리가 제안했는데 그쪽에서는 받고 당에서는 안 하려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김태형 원내대표 딱 꺼내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원래 해야 될 네. 일이죠. 네.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한 얘기냐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조금 아쉽죠. 그렇죠. 네. 그게 조금 뒤에 붙어갖고 말이 그렇죠. 네, 붙어버리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이었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불구하고 독립된 의제로.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약간 지금 민주당이 좀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요. 뭐 지지율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초기에 여러 구설수들이 많이 있었고요. 당이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민들이 모든 권력을 한 곳에 몰아서 몰빵을 네. 했습니다. 소위 도박으로 치면 올인을 했는데 네. 그 올인은 원래 100% 확신이 들 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네. 하는 거죠. 근데 올인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이 원망과 이 절망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개선되는 건데 가시적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큰 욕심 내다 아무것도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잘한 거 많이 하자. 저항 없는 거, 저항 적은 거를 잔뜩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계곡 같은 거 정비, CCTV 그 의료실 설치하는 거, 뭐 그다음 닥터 일기도 있었고요. 자잘한 거 예를 많이 들면 하죠. 체감형, 네.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좀 꾸준히 확산시키고 이럴 필요는 있죠. 국가보안법 뭐 어떻게 하자, 뭐 저기 헌법 개정하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만도 좀 많이 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년들을 좀 따뜻하게 보도모 안에 해법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획기적인 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기만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헛된 꿈,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건 사실 기만이거든요. 희망 고문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청년 일자리 만들자는 소리 자꾸 하잖아요. 저는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성세대도 일자리가 없어 죽겠는데 그거 놔두고 청년 일자리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청년만 하는 일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취업 시장에는 기성세대들이 다 이 취업문 앞에 기성세대가 다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맨 뒤에 우리 청년이 서 있는데 채취가 됩니까? 다 경력 있고 경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이거 세치기 안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 취업의 일자리가 이 총량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일자리만 자꾸 생기라고 좋은 일자리는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립니까? 기업들 열심히 활동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럼 해야 될 일은 과거 방식의 일을 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네.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 아니 나는 한 150만 원 정도 더 벌면 살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일.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들이 많이 발굴될 겁니다. 그거면 귀농을 하든지 문화적인 일을 하든지 창의적인 일을 하든지 즐겁게 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거비나 이런 생활비들이 그런 적게 것들을 나가게 줄여줘야죠. 적게 나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헛된 기대를 하게 하지 말고요.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대선 키워드는 공정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 행복은 그건 키워드가 아니라 원래 목표고 네. 그건 누구나 지향하는 거고요. 우리는 수단을 잘 발굴해서 과정을 잘 만드는 게 목표니까 공정함이죠. 공정. 그렇게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중도층이나 보수층들의 지지 기반을 좀 더 넓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의 입장도 그렇고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층까지 좀 외연을 넓혀야 한다. 뭐 당이론적으로 맞죠. 근데 지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일 잘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아마 이런 분석하시니까 알 텐데 이미 중도 쪽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이 저희에 대한 선호가 있잖아요. 뭐 실용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때문에 하시잖아요. 얘기를. 제가 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부자가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섬세하게 배려해야 되죠. 정책은 공급하는 측이 있고 수요자 측이 있어요. 공급자, 수요자. 우리는 보통 공급자 측에서만 생각해요. 수요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섬세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피드백해야 돼요. 그래서 조세 정책을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보고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부자도 사실은 악성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나쁘게 번 부자가 워낙 눈에 띄어서 그렇지 일생을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 성과물로 부자 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죄인 느낌을 갖게 하면 안 돼요. 부동산 대책을 해도 제재를 해도 그 한 집 가지고 평생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게 해야 전선이 작아져요.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돌파가 가능해요. 이걸 한 덩어리로 다 만들고 다 달려들게 만들고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중산층이든 뭐 보수층이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보수층, 중도층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정상적인 사회를 바라잖아요. 바라는 방식이 약간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가장 보수적인 계통이 기업인이잖아요. 근데 기업인 임원들을 조사를 하면 제가 압도적으로 친기업인 1등 해요. 뭐 매경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임원들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예. 친기업. 왜냐면 임원들을 조사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임원들은 이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중간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오해를 하는 거죠. 노동 막 이러니까 과격, 빨갱이, 심지어 종북, 예. 불륜폐륜까지 막 이렇게 되니까 불신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 삶이 개선되고 나한테 이익이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이익이 된다는 거 확신을 갖게 하면 그게 뭐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양파든 무파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 저는 이재명 지사의 관건은 앞으로 뭐 본인이 도정 더 열심히 하는 게 1차적일 거고 실적을 내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본선에 있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 중에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확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통적 지지층 중에 일부가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설득될지도 거기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시청자 질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아, 그래요? 시청자 질문이니까 이제 잘 받아주셔야 돼. 이거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건데요. 언론 개혁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총론적인 것이든 강론적인 것이든 말씀해 주시면서 네. 누가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분한테 예. 바로 언론입니다. 이렇게 했죠. 만하게 근원이구만요. 네. 그럼요. 이게 정상적인 비평 기능을 해야 되는데 편안 드는 척 하면서 편들고 네, 네. 왜곡하고 예. 음해하고 네.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냐 그게 제가 대놓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개혁은 사실 허위 보도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너무 면책을 많이 주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이 왜 징벌적 손해배상. 네, 예. 내용이 조금 보완을 하긴 해야 되겠던데 고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 배상을 꼭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검토해 봤거든요. 특히 경기도는 지방이어서 서울에 있는 지방지는 다 중앙지예요. 그렇죠. 서울시장도 지방인데 서울시도. 네. 서울시장이 하는 일은 중앙지에 나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일은 지방지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김문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화가 많이 났던 건데 저도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해봤죠. 지방자치가 되려면 돈, 사람, 정보가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방사선형이잖아요. 다 이렇게 이 중에 일부예요. 이게 지방 언론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중앙 언론 아니면 여기는 다 겨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저도 여러 차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돈을 지원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 지방자치가 얼마나 내실화 되느냐하고 관계 있어요. 대구에는 대구 메일이라든지 대구 신문 뭐 이런 데가 어쨌든 또 대전에는 대전일보 뭐 이게 있잖아요. 경기도에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건 지방자치가 내실화 되느냐하고 관계가 좀 많고 돈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요. 저희가 출입 언론사만 543개인가 그래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예, 그다음 많은 게 경기도가 대북 접경 네. 지역이니까 네. 그 대북 정책이 중요한데 네.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설명. 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 침체를 겪잖아요. 사실 제일 큰 돌파구는 남북 경협입니다. 예.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이제 소위 북방 경제, 러시아, 아니면 중국, 유럽으로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남북 협력, 남북 경협이 전 중요한 이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심에 우리 경기도가 있죠. 지금 경기도 북부는 현재 상태로는 변방인데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딱 중심,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데 참 이 슬프게도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을 외교 국방 남북 문제를 우리 주체적으로 다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이게 정말 국가의 중요한 장기적 과제고 독자적으로 외교 통일 아니면 남북 관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핵 협상을 할 자세가 아니잖아요. 다 포기하면은 해줄게. 너 권총을 너 먼저 내려놔봐. 근데 이 권총을 내려놓으면 나도 내릴게.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권총 내리라 그러고 쏴 죽인 일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리비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리겠냐고요. 결국은 이제 서로 권총 겨누고 있는 상태지.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화해 무드가 무르익을 때 경기도 자체적으로 뭐 마라톤 뭐 여러 가지의 대북 교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하고 있고 그 남북 협력 사무소, 네. 연락 사무소, 네. 그 폭파하고 이럴 때도 경기도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인영 장관 이제 들어섰으니까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도 좀 왕성하게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뭐 본인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희도 권유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지방 정부 단위에서 하면 사실은 미국이 압박하기 어려워지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 원래 저 지방 자치 몰라? 니네 주지사가 하면 못 말리잖아.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니들이 나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기존 관료들의 생각. 통일부가 좀 그랬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못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김현철 장관은 그거 좀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역시 그 관료들의 벽을 쉽게 못 넘더라고요. 무조건 안 된대. 안 되는 이유만 자꾸 만들어와요. 그래서 이인영 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이제 그 길을 좀 열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꽤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폭파하고 막 이러면서도 저희하고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실질적 교류가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건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 미국에 좀 이렇게 압박을 좀 이겨내긴 해야 될 텐데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수원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더 잘 풀리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제 박수치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